저축한 돈이 1억 2,600만 원이 되는데 요게 얼마가 되나요? 잔금이 5억 네. 4천만 원 정도 돼요. 아, 한 4배 정도 늘어난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면 매달 30만 원. 큰 돈도 아니에요. 매달 30만 원을 꾸준히 내 아이를 위해서 투자해주면 5억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것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전략, 구체적인 숫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책에서 30만 원이라는 금액을 좀 가이드 드리고 그거 모으면 얼마나 돼에 대해서 계산을 해드렸는데 먼저 이제 3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왜 30만 원이냐? 네. 사실 부모님들이 돈이 없거든요. 늘 돈이 없어요. 돈이 다 어디 가는지 학원비도 모르겠어요. 내고 뭐 네. 유치원도 보내고 뭐 돈이 먹이고 없는데 네. 3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정부 지원금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도 다 쓰지 말고 그가 아이 거니까 네. 아이를 위해서 저축한다 생각하시고 한 30만 원 정도는 크게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제안을 드린 거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 배분 투자 방법으로 하면 수익률이 아주 높진 않아요. 한 7.2%, 네. 7에서 8% 이 정도 나오거든요. 고수익률로 하게 되면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저축한 금액이 7,200만 원이 되고요. 오, 네. 그때 잔고가 1억 6천만 원 정도 돼요. 아, 왜냐면 수익률이 있으니까 계속 불어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아이가 20살에 만약에 대학을 간다고 치면 당장은 돈 쓸 일이 없잖아요. 네. 부모님이 이제 대학 등록금 정도까지는 준비했다라고 하면 당장 돈 쓸 일이 없으니 계속 제가 굴려주는 거죠. 부모님 네. 계속 굴려주고 아이가 결혼할 무렵 한 35살 그 정도의 이제 결혼 적령기라고 하면 네. 그때 결혼을 할 때 뭔가 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만약에 모아준다고 했을 때 저축한 돈이 1억 2,600만 원이 되는데 요게 얼마가 그때 되나요? 모은 잔금이 5억 네. 4천만 원 정도 돼요. 아, 한 4배 정도 늘어난 거죠. 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면 이 기간이 길어서 그래요. 이 투자라는 게 그 부자 방정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래의 부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종잣돈이랑 곱하기 그리고 수익률의 기간을 제곱한 값이랑 이렇게 곱하기가 돼요. 네. 결국 수익률도 중요하고 투자 기간도 중요한데 종잣돈은 상대적으로 별로 안 중요해요. 생각보다. 네, 지금 종잣돈 30만 원이었잖아요. 네. 한 달에 30만 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부모님도 할 수 있고. 그것만 했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수익률도 그냥 예금에 넣어놓으면 안 돼요. 예금 수익률로는 절대 이 돈을 못 만들고요. 네. 뭐 7%, 5에서 10% 정도 수익은 누구나 신경 쓰면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 정도 만들고 핵심은 투자 기간이에요. 투자 기간이 제곱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우리 아이가 지금부터 20세, 35세까지면 20년, 30년이 넘는 기간이 있거든요. 이 기간에서 이 최종 잔고가 확 불어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기간은 가장 공평해요. 누구나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네. 태어나면 30 몇 살 다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누구나. 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아이가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이런 집도 많을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 커버렸잖아요. 십몇 년의 시간을 버린 거예요. 네, 안타깝지만. 네. 투자에 활용했으면 꽤 큰 자산을 모을 수 있었는데 아이를 위해서 아이 명의로. 근데 그 시간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해야 이 투자 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네. 그 투자 기간은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워렌 버핏을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전 세계 5위 부자잖아요. 재산이 한 130조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분들이 10조 정도 있거든요. 혹시 버핏의 재산의 90% 이상이 60세 이후에 모인 거예요. 버핏 나이가 올해로 93세거든요. 어머, 네. 60세 때까지 모은 것보다 그 이후에 모은 게 훨씬 많죠.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의 복리를 활용하신 거예요. 네, 네. 물론 투자 실력도 좋았지만 이 기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활용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투자 기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투자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빨리 시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지금 당장 뭐 해라 뭐 이렇게 마음 급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귀찮아서 미뤄두면 그만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귀한 자원을. 네. 그래서 일찍 시작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아, 네네. 그러면 보통은 종잣돈이 적어서 내가 나중에 물려줄 돈이 많이 없을까봐 고민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적은 종잣돈이라도 이 긴 시간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이게 만족할 만한 이런 수준의 종잣돈을 내 아이에게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종잣돈 적어도 돼요? 시간 길면 돼요? 이거 좋은데 그래도 이것도 투자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올바른 방법으로 또 올바른 종목에 해야지 이런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올바른 방법으로 작가님께서는 그 자산 배분 투자법을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산 배분 투자법은 초보자한테 적합해요. 네, 초보자 그리고 바쁜 사람.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고 집에서 아이 돌보느라 바쁘신 분들이 굉장히 작은 시간만 할애하면 되거든요. 네. 개별주 종목으로 들어가면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종목 분석해야 되잖아요.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그쵸. 그 회사에 무슨 다른 소식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근데 굉장히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한 종목만 봐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만 2,000 종목이 넘고 네. 미국까지 하면 뭐 10,000 종목이 넘는데 언제 그걸 다 분석을 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경쟁사도 봐야 되고. 네. 그래서 뭐 산업 분석도 해야 되고 매크로도 봐야 돼요. 그거 언제 다 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네. 물론 개별주로 하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는데 과연 그걸 할 시간이 있느냐? 그쵸. 일단 시간에 문제가 있어요. 똑똑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자산배분 투자법으로 시작을 했고 여전히 하는 이유가 직장생활 하느라 바쁘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종목 분석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자산배분 투자도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재밌어서 저는 이걸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내가 초보다. 내가 초보 투자자고 내가 지난 뭐 4년, 5년 동안 주식을 해봤는데 막상 뚜껑 까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네.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배워봤는데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하신 분들은 자산배분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기 연금이나 아이 계좌 같은 건 자산배분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손 갈 게 없거든요. 한 달에 5분도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해 놓고 굴러가게 놔두고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다른 투자 방법 있잖아요. 뭐 네. 성장주든 가치주든 이런 거는 자기 일반 계좌에서 해보는 거예요. 아, 네. 연금 계좌에서는 어차피 개별주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일반 계좌에서는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뭐 퀀트 전략이든 뭐든 이런 걸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계좌를 같이 보세요. 어느 계좌가 더 마음 편하고 어느 계좌가 꾸준히 수익이 나는지 그렇게 해서 뭐 이 두 가지를 했는데 만약에 일반 계좌에서 하는 투자 방식이 뭐 3년, 5년 지났는데 자기한테 너무 잘 맞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나. 이거는 뭐 5에서 10% 정도 기대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 15%씩 계속 나. 예를 들어서 2022년 같은 하락장을 겪었는데 난 안 빠졌어. 그리고 난 빠졌어도 괜찮아. 라고 하시면 그분은 그 투자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걸 하시면 돼요. 이것도 바꾸셔도 되죠. 근데 이걸 6개월 해보고 1년 해본 다음에 아, 나 이게 맞는 것 같아. 확 넘어가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겪으셨을 거예요, 아마. 20년, 21년에 주식도 오르는 거 보고 아무거나 사도 다 올랐으니까 그죠. 그러다가 22년에 확 맞고 난 누구 여기는 어디 막 이런 네.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네.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차피 투자가 다 알고 시작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하면서 좀 배우면서 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큰 금액을 올인하지만 않으면 된다. 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전 이렇게 말씀드려요. 뭐 배당주 투자든 아니면 TQQQ 뭐 이런 세배 레버리지 투자든 해보세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을 넣지 마시고 최소한 2년 이상 시장이 올라가고 하락하는 걸 한번 겪어봐야 돼요. 절대 이론적으로 하는 거랑 내가 몸으로 겪은 거랑 그렇죠. 다르잖아요. 심리. 네. 네. 결국 심리거든요. 근데 이 심리 관점에서는 자산배분 투자만 하는 게 없어요. 시장이 반토막 나도 얘는 뭐 10% 20% 빠지거든요. 네. 그럼 충분히 상대적으로 견딜 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꾸준히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목은 어느 순간인가는 꼭 매도를 해야 돼요. 이익 실현을 하든지 손절을 하든지. 네. 근데 이제 지수 ETF를 투자한 경우에는 손절의 개념이 없어요. 아, 그쵸. 예, 이익을 확정시켜야 되는 개념도 없어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쵸. 쭉 수익이 계속 누적되고 계속 재투자돼요. 네, 그래서 종목 선정처럼 이 종목 이제 먹을 거 다 먹었으면 다음 종목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수익률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독자분들이 이제 많이 메일 보내시는데 또 그러실 수 있죠. 네, 네. 다 좋은데 그 5% 10% 벌어가지고 언제 부자 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뭐 개별주나 뭐 해외주식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는 하나 체크를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워렌 버핏의 수익률이 20%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워렌 버핏이 그렇게 큰 부자 된 건 그 20%의 수익률을 5, 60년을 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신 분인 거죠. 수익률, 높은 수익률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그리고 버핏의 최근 20년 수익률은 10%가 안 돼요. 연. 아, 최근 20년은요? 네. 그래서 아. 2000년 이후로 보면 네. S&P 500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아, 요거는 몰랐던 사실이네요. 네. 이건 수익률이 높지 않아요. 버핏의 수익률, 그 수익률의 대부분은 7, 80년대, 90년대까지. 그때는 1년에 3, 40%씩 났어요. 아.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 네. 최근 20년은 생각보다 성과가 좋지 않고 그리고 미국 주가 지수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여요. 저도 분석해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네. 그래서 고수익을 노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내 전 재산을 하는 건 위험하다. 그리고 아이 거는 좀 빼놓자. 아이 거는 좀 안전하게 굴리자.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특히 이 자산배분 투자법이 내 계좌의 투자보다 내 아이를 위한 종잣돈 할 때는 정말 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이 자산배분 투자법으로 이제 이 자산군별로 어떤 ETF들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좀 구체적인 ETF를 좀 예시로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의 자산군으로 나눠요. 네. 6개가 주식 2개, 국채 2개, 대체 투자 현금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국, 미국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눴어요. 선진국, 하나 신흥국 네. 이렇게 나눴고 거기 안에 상품들은 이제 제가 책에 다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ETF들은 같은 지수를 추종하면 비슷하게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보수가 낮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은 움직임이 거의 똑같아요. 당연히 똑같이 움직이게 하려고 만든 게 ETF라서 그래서 같은 유형의 ETF들 중에서는 보수가 싼 것 그리고 운용 자금이 큰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ETF를 선정을 하셔야 되고 책에는 그걸 이제 감안해서 다 선정을 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해주신 투자법으로 쭉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좀 고민되는 부분이 이게 한 번에 자녀한테 목돈을 딱 주고 그 금액을 쭉 투자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달 적립식으로 조금씩 투자를 해줘야 되는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도 많이 이제 받는 질문인데 네. 일단 계좌 자체를 부모 명의로 할 건지 자녀 명의로 하는 게 좋은지도 많이 물어보세요. 네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고 그럼 이제 작가님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어떻게 하냐면 네. 저는 제 계좌에 아이들 세뱃돈이랑 용돈이 다 들어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그걸 굴려주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낫냐 증여하는 게 낫냐라고 얘기하시면 첫 번째로 내가 증여할 금액이 크다라고 하시면 증여를 하고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증여 같은 경우에는 내가 2천만 원을 증여를 해서 10년 동안 2천만 원은 세금이 없잖아요. 네. 다 아실 거예요, 그거는. 어디다 나오니까. 2천만 원을 증여했는데, 증여할 때 이걸 딱 증여 신고를 하면 세금이 없어요. 근데 이 돈이 신고를 깜빡하고 안 했어요. 근데 네. 자녀 명의 계좌에서 계속 불어났어. 5천만 원이 되면, 그때 생각이 나서 증여 신고를 하면 5천만 원을 증여한 게 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왜 증여를 안 하냐. 첫 번째로는 제가 아이들 계좌 만들 때는 계좌 개설이 너무 불편했어요. 네, 자녀 명의 계좌 개설 하려면 네. 직접 창구에 가서 해야 되고 번거로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매매할 때도 제 계좌가 아니잖아요. 네. 너무 불편해서 그냥 제가 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아이들 세뱃돈 용돈 받았던 거 큰 목돈을 다 제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편리해요. 그리고 절세 계좌 같은 걸 활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ISA 계좌 같은 경우에 이제 세금 혜택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성인만 가입이 가능해요. 아이 명의로 가입이 안 돼요. 네네.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려고 하면 ISA 계좌 같은 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아이 명의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아이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자, 이거 네 이름으로 된 통장이야. 그리고 얼마를 모아서 현재 얼마가 돼 있어.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금융교육이 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물어보죠. 항상 물어보잖아요. 세뱃돈은 왜 다 가져갔냐? 내 세뱃돈은 어떻게 되고 있냐? 물어봐요. 네. 근데 저 그때마다 설명을 해줘요. 엑셀로 정리를 해놓기 때문에 뭐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네. 한 16년 정도 불렸잖아요.
그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총 모인 자금이 1,0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잔고가 한 1,500만 원 되거든요. 그 50% 수익이 났는데 엄청 높은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네. 높은 건 아닌데 500만 원의 수익이 났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 입장에서는 큰 자기 돈이죠. 돈이니까. 네, 네, 자기 네. 돈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아빠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때부터 설명해줘요. 아.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네. 뭐 국채, 금, 달러 이런 거 설명하면 이제 금은 알아요. 실물 있잖아요, 금반지. 그쵸. 예, 그래서 금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 가격 움직여. 이렇게 움직였어. 이런 거 설명해주고 네. 금반지 한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이런 거 자연스럽게 그냥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달러도 이제 알더라고요. 미국 돈이라는 걸. 네. 네, 미국 돈이라는 거 알고 있어서 미국 돈 1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 줄 알아? 뭐 1,000원, 1,300원, 1,100원 이런 얘기 가볍게 하고 네. 그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얘기도 해요. 이거를 한 번에 주입식으로 하면 어차피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무슨 경제 강의처럼 되는데 내 돈이라고 하니까 애들이 먼저 물어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기 네. 돈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볍게 해주고 다음에 또 물어보면 또 가볍게 얘기해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시는 게 10년에 2천만 원까지 비가 샌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거 한 번에 넣어주는 게 낫냐 아니면 따로따로 넣어주는 게 낫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자, 자녀를 위해서 자녀한테 줄 돈이 내가 지금 2천만 원이 있어요? 네. 그럼 당연히 지금 해주시면 되죠. 네. 왜냐면 거기서 또 굴러가야지 복리가 쌓이니까요. 근데 내가 없는데 이걸 할 필요는 없고 내 2천만 원 있는데 굳이 이걸 나눠서 쪼개서 뭐 30만 원씩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을 때마다 계속 저축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 아이 계좌도 마찬가지고 본인 계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절대로 자기 일반 통장에 놔두지 마세요. 쓰게 돼요. 맞아요. 네, 뭐 카드사에서 투자의 빼가기도 관점 이런 게 하고. 아니라 맞아요. 카드사에서 빼가기도 하고 네. 쓰게 되고 꼭 무슨 일이 생겨요. 그쵸. 집에 뭐가 고장나요. 냉장고가 고장나거나 뭐 고향집에 부모님이 뭐 어디 뭐 그렇죠. 임플란트 해야 되고 이러면 이제 돈을 다 찾아서 물론 안 드릴 수는 없는데 네. 투자에 돈을 넣어 놓으면 돈을 묶어 놓으면 좀 덜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는 바로 넣으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네네.